73번째, 제 생일날, 남편은 다른 여자와 두 아이를 데리고 제 옆에 서서 하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제 두 번째 가족입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가족이죠. 딸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지만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상자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선물이 당신을 위한 것일 줄 알았어요. 그가 상자를 열자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73번째 생일 아침은 갓 내린 커피 향과 정원의 페투니아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자명종 없이 정확히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해는 오래된 느티나무 꼭대기를 겨우 비추고 있었고 그 비스듬한 햇살이 유리, 베란다 바닥에 길고 아른거리는 선을 그렸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사랑합니다. 하루의 소음이 아직 닿지 않은 짙은 고요함. 이런 순간에는 풀이 자라는 소리마저 들리는 듯합니다. 아득한 옛날, 또 다른 삶에서 저는 젊고 유망한 건축가였습니다. 제 앞에는 꿈에 그리던 프로젝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새로운 복합문화예술센터. 저는 설계자로 선정되었고 전액 지원까지 받았습니다. 두꺼운 설계 용지의 냄새, 유리와 콘크리트로 만들어질 미래의 기적을 그려나가던 연필심의 사각거리는 소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박상철이 첫 번째 기발한 사업 아이디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라던 고급 목공 기계 수입 사업이었죠. 우리에겐 돈이 없었고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제 꿈과 미래가 담긴 유산을 모두 현금으로 바꿔 그에게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주었습니다. 사업은 1년 만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무너졌고 빚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 남았습니다. 콘서트홀 대신 이 집을 지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 제 재능의 마지막 남은 조각과 모든 힘, 형태와 선에 대한 미처 사용하지 못한 사랑을 전부 쏟아부었죠. 이 집은 저의 조용한 걸작이 되었습니다. 저 말고는 아무도 걸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걸작 말입니다. 여보, 내 파란색 폴로 셔츠 못 봤어? 내가 제일 멋져 보이는 거 말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저를 회상에서 깨웠습니다. 상철은 이미 말쑥한 바지를 차려입은 채 문가에 서서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한 채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제 생일에 대한 말 한마디, 어제 제가 벽장에서 꺼내놓은 축제 분위기에 리넨 식탁보에 대한 눈길 한 번 없었습니다. 73해, 함께한 50년, 그에게 오늘은 그저 또 다른 목요일일 뿐이었습니다. 서랍장 맨 위 칸에 있어요. 어제 다림질해뒀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새 식탁보나 새벽에 꺾어온 작약꽃이 꽂힌 화병을 알아채지 못하리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전부터 그런 것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저는 실내 장식의 일부였습니다. 편안하고 믿음직하고 이 안락의자처럼, 이 식탁처럼, 이 기반처럼 익숙한 존재. 그는 그 단어를 사랑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반이야, 선희. 그는 가끔 양주를 석 잔쯤 마신 뒤에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큰딸 지영이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그런데 저희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 차가 너무 막혀서요. 악몽이 따로 없네요. 죄송하지만 음식을 미리 좀 차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저희 도착하기 전에 술 너무 많이 드시지 않게 좀 봐주세요. 아빠 성격 아시잖아요. 그녀는 마치 제 생일이 자신의 빡빡한 일정에 낀 또 하나의 귀찮은 의무인 양 짜증 섞인 목소리로 빠르게 말했습니다. 저는 약 40년 전 상철이 만든 식탁에 앉아 제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관목, 모든 화단, 모든 구불구불한 오솔길, 전부 제가 구상하고 가꾼 것들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이 한적한 집은 저의 실현되지 못한 콘서트홀이었습니다. 알았다, 지영아.
걱정 말고 오렴. 다 준비해 놓을게.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속에 차가운 기운은 없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없었죠. 늦어른 비가 내린 뒤의 공기처럼 그저 조용하고 투명한 공허함만이 존재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집은 오랜 친구, 친척, 상철의 동료들로 북적였습니다. 모두들 따뜻한 말을 건네고 꽃을 선물하고 제가 만든 잡채와 정원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축하를 받고 차가운 유자차를 따랐습니다. 행복한 아내, 어머니, 그리고 이 크고 손님 많은 한국집의 안주인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반세기 동안 제가 직접 쓰고 연습해온 역할이었죠. 상철은 물 만난 고기 같았습니다. 이 무리에서 저 무리로 옮겨다니며 남자들의 등을 두드리고 부인들에게는 칭찬을 건넸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중심이었고 군림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직장에서의 성공, 막 성사시키려는 수익성 좋은 거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 집, 내 나무들이라고 말했죠. 아무도 그를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물론 강남의 아파트와 우리의 모든 저축이 현명하셨던 아버지의 고집으로 오직 내 이름으로만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저의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요새이자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작은 딸, 지혜가 도착했습니다. 지혜는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꼭 안아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럼 괜찮고 말고 우리 아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지혜는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녀는 아버지를 조용하고 차가운 불신으로 바라보았지만 자기 만족에 빠진 아버지는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1년 내내 기다리면서도 두려워했던 순간이 왔습니다. 상철은 샴페인 잔을 들고 칼로 잔을 두드리며 모두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하객들은 건배사를 기대하며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잔디밭 중앙에 섰습니다. 75의 나이에도 여전히 잘생긴 희끗희끗한 귀밑머리와 세상 모든 것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확신하는 남자의 자세를 한 채로 말입니다. 친구, 그리고 가족 여러분. 그는 연극적인 쉼을 두고 큰 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 소중한 아내 선이 저의 반석이자 충실한 동반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에서는 자기만족 외에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저 축하의 말을 전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마침내 여러분 모두와 제 자신, 그리고 아내에게 솔직해지고 싶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수십 개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끼며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지혜는 제 옆에서 얼어붙었고 그녀의 손이 제 손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상철은 거의 숨기지 못한 의기양양함에 목소리를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중 생활을 해왔고 오늘 그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는 대문가에 서 있던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50대쯤으로 보이는 한 여자가 불빛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잘 관리된 모습에 차갑고 따지는 듯한 눈빛을 한 여자. 저는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김수진, 한때 건축회사에서 제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그녀 뒤에는 젊은 남녀 한 쌍이 어리둥절하면서도 반항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상철은 그들에게 다가가 수진의 어깨를 감싸고는 저에게로 곧장 데리고 왔습니다. 선희는 너무나 안정적인 기반이었습니다. 그는 제 머리 너머로 하객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기반 위에는 집을 한 채가 아니라 두 채나 지을 수 있더군요. 이 기반이 우리 모두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제 진정한 사랑 수진과 우리 아이들, 민준과 서연이를 환영해 주십시오. 이제 저의 모든 성공은
제 모든 가족이 함께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마치 가족 사진을 찍듯 수진을 제 바로 옆에 세웠습니다. 그녀의 강한 향수 냄새가 느껴질 만큼 가까웠습니다. 큰딸 지영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지혜는 제 손등의 뼈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꽉 잡았습니다. 웃음소리와 대화가 반쯤 끊긴 채 멈추었습니다. 잔디밭에는 귀가 먹먹할 정도의 믿을 수 없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발밑에 땅이 꺼지거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평온하고 결정적인 무언가, 차갑고 명료한 딸깍 소리. 그것은 오랫동안 말을 듣지 않던 무겁고 녹슨 자물쇠의 열쇠가 마침내 돌아가고 육중한 강철문이 영원히 닫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그의 여자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거짓말이라는 두 강둑을 잇는 다리의 중심 기둥처럼 말이죠. 우리 주변의 세상은 멈추었습니다. 이웃인 영숙 아주머니가 칵테일 잔을 입으로 가져가다 말고 굳어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위, 지영의 남편이 창백해져서는 마치 무너지는 삶의 파편에 맞을까 두려운 듯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침묵은 만질 수 있을 만큼 짙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습니다. 씁쓸하거나 복수심에 찬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늦게 온 손님을 맞는 안주인의 정중하고 약간은 무심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어안이 벙벙한 얼굴들을 훑어보며 제가 그들을 보고 있고 제가 여기 있으며 모든 것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철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진의 어깨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자기만족과 순간의 장엄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라스의 작은 테이블로 다가가 그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집었습니다. 짙은 남색 비단 리본으로 묶인 단 하나의 상자. 포장지는 두껍고 상아색이었으며 아무 장식 없이 엄격하고 우아했습니다. 1년 전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이 포장지를 고르는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가볍고 거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상철에게 돌아갔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상철 씨.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낮았을 뿐 고르고 차분하게 들렸습니다. 이 선물은 당신을 위한 거예요. 저는 그에게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가 세심하게 연출한 시나리오는 여기서 막혔습니다. 이 부분은 대본에 없었죠. 그는 기계적으로 수진의 팔을 놓고 제게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손가락에 닿았습니다. 따뜻하고 약간 축축했습니다. 저는 손을 뺐습니다. 그는 상자를 보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스친 당혹감은 이내 거만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것을 체면을 차리려는 어떤 애처로운 제스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값비싼 시계나 커프스 버튼, 작별 선물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는 리본을 잡아당겼습니다. 비단 리본이 짙은 뱀처럼 잔디 위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그는 포장지를 찢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이제 덜 자신감 있고 필요 이상으로 약간 격렬했습니다. 포장지 아래에는 평범한 흰색 판지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눈물, 히스테리, 한바탕의 소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패자를 달래는 아량 있는 승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상자 바닥, 흰색 공단 안가미에는 새로 칠한 페인트 냄새가 나는 평범한 집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4번 접힌 두꺼운 종이가 있었습니다. 상철은 그것을 꺼내 펼쳤습니다. 저는 그의 눈이 글자들을 훑어내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빠르게, 그 다음에는
마치 단어 하나하나에 걸려 넘어지듯 더 느리게. 저는 그 단어들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작성하는 것을 도왔으니까요. 장기간의 혼인 불성실을 사유로 한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장, 부동산 단독 소유권 증빙 서류의 근거함. 이에 따라 모든 공동 계좌 및 자산의 즉각적인 동결을 통지함. 접근 금지 명령. 아래 주소지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한 접근 및 출입을 금함.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주택,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 종이를 들고 있던 그의 왼손이 먼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세하고 거의 알아챌 수 없는 떨림이 그의 팔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오른손도 떨렸습니다. 종이는 그의 소나귀에서 가을바람에 나무잎처럼 바스락거렸습니다. 그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자기 만족은 사라졌습니다. 의기양양함은 증발했습니다. 이제 저를 바라보는 것은 잿빛 얼굴에 길 잃은 늙어가는 남자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고통도 아닌 순수한 짐승 같은 경악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평생을 단단하고 믿음직한 땅 위를 걸어왔는데 갑자기 그 땅이 발밑에서 심연으로 열려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작고 쉰 숨소리만 새어 나왔습니다. 그는 다시 종이를 보고 열쇠를 보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잔인하고 우스꽝스러운 농담이라는 단서, 신호를 제 얼굴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은 평온하고 꿰뚫어 볼 수 없는 가면이었습니다. 저는 제 진짜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우는데 50년을 보냈습니다. 그가 기반이라고 부르길 좋아했던 이 외관을 쌓는데 5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외관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수지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상철 씨,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그녀는 서류를 들여다보려 하며 속삭였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응시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편안하고 안전했던 제 삶과 돈과 침묵 위에 세워진 세계가 모든 친구와 가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혜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나의 딸, 나의 유일한 진정한 다체계로. 그녀는 저를 보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연민이 아닌 자부심으로 가득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그녀는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쇼는 끝났습니다. 이제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지혜는 말없이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몸을 돌려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뛰지 않았습니다. 잔디밭 위에 얼어붙은 장면으로부터 멀어지며 위엄있게 일정한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하객들은 쇠빙선 앞에 물처럼 우리 앞에서 길을 터주었고 우리의 시선을 피하며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상철은 중앙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쇼를 기획했던 그 여자 옆에서 그의 손에는 하얀 종이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쇼는 그의 시나리오를 완전히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가 우리 뒤에서 무언가 소리쳤습니다. 아마도 제 이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제 정원에 내려앉은 짙고 끈적한 침묵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멈춰서서 베란다로 통하는 문 쪽으로 몸을 돌려 밖에서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이 날을 함께 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축하 행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부디 편히 남은 음식을 드시고 가십시오.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드라마도 없는 간단하고 정중한 공지. 조용하고 서두르는 철수가 시작되었습니다. 10분 후 정원에는 버려진 접시, 반쯤 빈 잔, 그리고 짓밟힌 잔디 위에 꽃들만이 남았습니다.
마침내 정신을 차린 상철이 보였습니다. 그는 수진의 팔을 잡고 대문 쪽으로 끌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거칠고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그녀와 그녀의 어리둥절한 아이들을 뒤로 질질 끌다시피 하며 비틀거리며 순수한 짐승 같은 분노의 표정으로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추방자였습니다. 마지막 차가 떠나고 저녁의 고요함이 동네로 돌아왔을 때 지혜가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아가.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을 뿐이야. 식탁 치우는 것 좀 도와줄래? 그리고 우리는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더러운 그릇을 모으고 식탁보를 접고 쓰레기를 내다 버렸습니다. 이 익숙하고 단조로운 일은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모든 몸짓은 목적이 있었고 모든 움직임은 익숙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결혼 선물로 받은 얇은 체코 크리스털 잔들을 닦았습니다. 물은 낯선 입술 자국, 낯선 와인의 흔적을 씻어냈습니다. 더러운 것과 함께 다른 무언가도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가족의 연이라고 착각했던 50년의 끈적한 거미줄이었습니다. 지혜는 제 옆에서 일하며 때때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제가 무너지기를, 울거나 소리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온했습니다. 제 안은 조용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고통도 원망도 없었고 오직 거대하고 차가운 안도감만이 있었습니다. 마치 평생을 견딜 수 없는 짐을 어깨에 지고 다니다가 마침내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일을 마쳤을 때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집은 다시 깨끗하고 조용해졌습니다. 나의 집. 저는 정원에서 딴 민트로 차를 우렸습니다. 우리는 담요를 두르고 베란다에 앉아 어둡고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제 전화기가 거칠게 진동하며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지혜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상철의 이름이 번쩍였습니다. 전화는 끊겼고 1초 후에 새로운 음성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지혜가 저를 의문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스피커폰을 켜자 분노로 왜곡된 목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이선희, 당신 미쳤어? 이게 무슨 서커스야? 당신이 모두 앞에서 나를 모욕했어? 이게 당신의 하찮은 히스테리, 좀스러운 복수야? 늙어서 완전히 정신이 나갔나? 호텔비를 내려는데 카드가 다 막혔어. 내 카드라고.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그는 분노로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배경에서 수진의 달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철 씨, 진정해요. 그렇게 말하지 마요. 닥쳐, 그가 소리쳤습니다. 나를 무일푼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이선희, 당신이 지금 어떤 위기를 겪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침까지 시간을 주겠어. 아침까지 모든 걸 원상복구해놔. 은행에 전화해서 실수였다고, 우스운 농담이었다고 말해. 그렇지 않으면 맹세코,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야. 듣고 있어?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리라고. 메시지가 끊겼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천천히 식어가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제 손가락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트 맛은 신선하고 깨끗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그와 수지는 이게 분노 발작, 여자의 히스테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침에 내가 정신 차리면 끝날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허풍이라고. 그들은 계획도 준비도 1년 동안 내 안에 쌓여 얼음으로 변한 차가운 분노도 보지 못했어. 그들은 그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야. 상처받은 늙은 아내가 감히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고 생각하겠지. 저는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상철의 목소리에 담긴 것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저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무 위에서 도자기가 내는 소리가 그 밤의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변호사님과 약속이 있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도 같이 가줬으면 좋겠구나. 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 안에는 어떤 의심도 없었습니다. 음성 메일에 녹음된 남편의 분노에 찬 외침은 저를 두렵게 한 것이 아니라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빨갛게 달군 쇠를 차가운 물에 담가 단단하게 만들듯 그의 말은 제 의지를 강철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로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지혜는 운전대를 꽉 잡고 길의 시선을 고정한 채 운전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교회 풍경을 보았지만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그의 얼굴, 분노로 붉어지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만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것이 나의 실수이며 식당에서 잘못된 주문을 취소하듯 되돌릴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의 일이 시작이 아니라 끝이라는 것을, 내가 1년 내내 공들여 찍은 마지막 마침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최정훈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강남의 오래된 빌딩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묵직한 마호가니 문, 값비싼 향수와 오래된 책 냄새. 최 변호사 자신도 사무실과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듬직하고 나이가 지긋하며 신중하고 속을 알 수 없는 눈빛을 가졌습니다. 그는 제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분이라 저는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선희 여사님. 우리가 앉아 그가 차분하고 사무적인 어조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합의대로 모든 초기 통지서가 발송되었고 계좌와 자산은 동결되었습니다. 절차는 시작되었습니다. 박상철 씨나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연락이 있었습니까? 음성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협박과 히스테리라는 비난이 담긴. 최 변호사는 마치 정확히 그것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바입니다. 그는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주도권을 쥔 익숙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곧 바뀔 겁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얇은 서류철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여사님께 극도로 불미스러운 사실을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불륜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사님을 개인적으로 겨냥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증명합니다. 지혜가 긴장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 위에 얹혔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고 그저 서류철을 응시했습니다. 무엇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철을 열고 몇 장의 서류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2달 전 여사님의 남편이 가정법원에 제출한 신청서 사본입니다. 여사님의 법적 행위 능력에 대한 강제정신 감정 공식 요청서입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옆에서 지혜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저 서류, 공식적인 양식, 타이핑된 글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상철의 익숙하고 활달한 서명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고 법적 후견을 받아 그 결과로 그 사람의 모든 재산 관리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얻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법적 단계입니다. 변호사의 감정 없는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맨 위장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관찰했다고 주장하는 소위 증상들의 목록이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소지품을 자주 잃어버림. 안경, 열쇠, 서류 등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며 이는 진행성 단기 기억 상실을 시사함. 일주일 전 돋보기를 찾다가 머리 위에 얹혀 있는 것을 발견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지혜와 저는 그것 때문에 웃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혼란을 보임. 소금과 설탕 같은 기본적인 식료품을 혼동하여 자신과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언젠가 정신없이 설탕통에 소금을 부은 적이 있었습니다.
1분 뒤에 알아채고 바로잡았죠. 상철은 농담을 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는 농담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무감각의 징후를 보임, 친구들과의 만남을 거부함, 오랜 시간 혼자 정원에 있으며 식물과 대화하는데 이는 현실과의 단절을 나타낼 수 있음. 나의 정원, 나의 유일한 안식처, 내가 숨 쉴 수 있었던 작약과 장미 사이의 조용한 시간들. 그는 그것마저도 병의 증상으로 나를 향한 무기로 둔갑시켰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모든 줄은 독이었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된 진실의 조각이었으며 노골적인 거짓말과 교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순수한 행동, 모든 피로의 순간, 나이와 관련된 모든 건망증이 제 정신 이상을 증명하는 증거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두꺼운 유리 너머로 삶이 약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삐 제갈 길을 갔고 차들은 정체 속에서 기어갔으며 해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저에게는 이 소란스럽고 활기찬 서울에 하루가 얼어붙었습니다. 소리가 사라지고 절대적인 진공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불륜이 아니었다는 것을. 불륜은 사랑에 대한 배신이지만 이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완전하고 차갑고 계산된 파괴. 그는 단지 다른 여자에게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를 지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나에게서 집과 돈뿐만 아니라 나의 정신, 나의 이름, 나의 존재 자체를 빼앗고 싶었던 겁니다. 그와 그의 진정한 사랑이 내 평생에 걸쳐 이룩한 모든 것을 즐기는 동안 나를 내 벽 안에 갇힌 소리 없는 그림자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내 영혼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그를 위해 남겨두었던 연민이나 공유된 추억의 불씨가 꺼진 것이 아니라 한 조각의 얼음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가지런히 정돈했습니다. 최 변호사를 보고 그리고 지혜의 창백하고 겁에 질린 얼굴을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전처럼 차분했지만 무언가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림이 완성되었군요. 다음 단계는 무엇이죠? 최 변호사는 외과 의사가 종양을 제거하듯 차갑고 예리한 효율성으로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지혜와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그의 배달원들은 이미 서울 곳곳에 통지서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수들은 이미 은행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해온 메커니즘이 그의 사무실에서 고개 한번 끄덕이는 것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나중에 최 변호사가 말해주길 상철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를 덮쳤습니다. 값비싼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와 수지는 아마도 여전히 저의 우스꽝스러운 폭발에 대해 논의하며 제 회개를 얼마나 아량 있게 받아줄지 계획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 말쑥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와 상철 앞에 두꺼운 봉투를 말없이 놓았습니다. 안에는 이혼 서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식적인 법원 명령과 제 명의로 등록된 어떤 부동산에도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별도의 명령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읽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의 얼굴에서 거만한 미소가 사라지고 분노에 찬 보라색 반점으로 대체되었을지를요. 아마도 그는 종이를 구겨 바닥에 던지며 권력 남용과 모든 것의 절반은 자기 것이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그는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50년간의 존재가 자동적으로 내가 벌고 짓고 저축한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다고 믿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남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아마도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문을 부수고 누가 주인인지 증명할 작정이었을 겁니다. 대신
그는 복도에 서서 새롭고 반짝이는 자물쇠에 무력하게 열쇠를 꽂아 넣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열쇠는 더 이상 맞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열쇠 수리공, 나이 들고 말수가 적은 남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빠르고 조용하게 일했습니다. 쨍그랑거리는 소리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는 대문과 현관문에서 낡은 자물쇠를 제거했습니다. 상철이 열쇠를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자물쇠들이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서서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스크루드 라이버가 돌아가는 소리, 새로운 메커니즘이 딸깍거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해방의 음악이었습니다. 마지막, 가장 굴욕적인 타격은 아파트 앞거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치고 화가 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위해 차를 몰고 가려 할 때 그는 견인차가 자신의 차, 3년 전 그의 큰 생일에 내가 선물한 번쩍이는 검은색 제네시스 SUV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2명의 작업자가 능숙하게 차량을 연결하고 플랫폼 위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은 그들에게 달려가 손을 흔들며 사유재산에 대해 소리쳤지만 팀장은 말없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합법적인 소유주에게 재산을 반환한다는 공식 통지서. 종이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선희, 소유주.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을 상상해 봅니다. 그녀는 근처 보도에 서서 그들의 안정과 지위의 상징이 천천히 미지의 곳으로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드가 막힌 것은 불편함입니다. 이혼 서류는 스캔들입니다. 문이 잠긴 것은 모욕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차가 눈앞에서 견인되고 돈도 집도 교통수단도 없이 서울의 보도에 남겨졌을 때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합니다. 그녀의 거만함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견인차 뒤에서 무력하게 소리치는 남자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모욕당하고 우는 늙은 여자를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차갑고 조용하며 절대적으로 체계적인 무언가와 마주쳤다는 것을. 소리치거나 위협하지 않고 단지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을 익숙한 세계와 연결하는 모든 것을 끊어내는 조용한 집행자와 마주쳤다는 것을요. 그들의 비명은 아마도 이웃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의 비명은 분노와 무력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비명은 공포와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이 다 통제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들은 제 생일날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2달 전 그 신청서에 서명했을 때 패배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제게 무기를 쥐어 주었습니다. 스스로 이것이 사랑이나 원한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쟁의 규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늦게 지혜에게서 온 전화는 제 생각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언니 지영이 완전히 울며 불며 히스테리를 부리며 전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빠가 전화했어. 그녀는 수화기에 대고 흐느꼈습니다. 엄마가 미쳤다고, 네가 엄마를 조종하고 있다고. 엄마가 아빠를 길거리로 내쫓고 아무것도 없이 버렸다고 소리치셨어. 지혜야,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뭐라도 해야 해. 우리 아빠잖아. 지혜는 차갑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어디 있었어? 아빠가 엄마 생일에 자기 애인을 엄마 옆에 세웠을 때, 아빠가 모든 하객들 앞에서 엄마를 모욕했을 때 언니는 어디 있었냐고? 저는 지혜에게서 전화기를 건네받았습니다. 지영아,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 아버지는 괜찮을 거야. 그저 50년 만에 처음으로 독립적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을 뿐이란다. 저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올 것이고 방어를 뚫으려 할 것이며 마지막 가장 더러운 싸움을 벌이려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기차역 근처의 작은 시장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신선한 빵과 우유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혼자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부드럽게 거절했습니다. 이곳은 나의 도시, 나의 삶이었고 더 이상 숨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샀습니다. 사워도우 빵 한 덩이, 우유 한 팩, 염소치즈 약간. 특별할 것 없는 그저 음식, 그저 삶. 그들은 출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낡고 다른 차, 친구에게서 빌린 것이 분명한 차가 연석, 바로 옆에서 급정거했습니다. 상철이 거의 차에서 굴러나오다시피 했습니다. 수지는 더 느렸지만 같은 약탈적인 결의를 가지고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끔찍해 보였습니다. 상철은 제 생일에 제가 다려준 바로 그 파란색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이제는 구겨지고 칼라는 더러웠으며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 서서 길을 막았습니다. 선희 씨, 상철이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애원의 혼합물이었습니다. 얘기 좀 합시다. 이럴 순 없어. 당신은 이럴 수 없다고.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느껴지지 않았고 단지 잡힌 곤충을 연구하는 곤충학자처럼 약간의 호기심만 느껴졌습니다. 모든 걸 끊어버렸어. 모든 걸. 내가 어떻게 살라고? 50년 만에, 우리 인생의 50년 만에 나를 개처럼 내쫓았어.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그의 분노가 저에게 통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전술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지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으며 애처롭고 애원하는 음색이 스며들었습니다. 여보, 모든 걸 기억하잖아. 우리가 젊었을 때, 이 집을 지을 때, 우리 딸들을 키울 때를 기억하잖아. 그중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야?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걸 지워버릴 수 있는 거야? 그때 수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이선희 씨, 내 아이들에 대해서는 생각해봤어요? 걔들이 무슨 잘못을 했죠? 우리 아들은 이제 막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고요. 우리 딸은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걔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걔들은 상철 씨 아이들이에요. 그에게서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그녀는 동정심, 죄책감에 호소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저는 끈기 있게 끼어들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분노, 그의 애처로운 추억, 그녀의 위선적인 자식 걱정을 모두 쏟아내게 두었습니다. 저는 절망으로 일그러진 그들의 얼굴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노도 승리감도 연민도 아닌 오직 차갑고 수정처럼 맑은 명료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지쳐서 조용해졌을 때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상철의 얼굴에서 수진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똑바로 깊이 들여다보며 그의 비겁함, 나약함, 썩어빠진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속삭이듯 질문을 던졌지만 모든 단어는 침묵 속에서 유리를 때리는 망치처럼 울렸습니다. 나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건 당신 생각이었어요. 아니면 저 여자 생각이었어요?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단지 질문이었지만 뺨을 맞는 것처럼 그들을 강타했습니다. 상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수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고상한 어머니의 가면이 즉시 떨어져 나가고 잡힌 도둑의 약탈적인 찡그림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 위의 두 기둥을 비켜가듯 그들을 지나쳐 제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뒤에서는 그들의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이 들렸습니다. 이틀 후 지영이가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아빠가 무너졌어요. 대화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대요. 큰아버님, 고모님도 와 계세요.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가족으로서요. 제발요, 엄마, 저를 봐서라도요. 저는 그것이 거짓말임을 알았습니다. 가족 모임은 그들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협상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행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지영의 아파트 거실에는 친척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철과 수지는 비극을 연기하며 중앙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선희, 그리고 가족 여러분. 비극이 일어나고 있기에 여러분을 모았습니다. 제 안에 우리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변했어요. 건망증이 심하고 의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녀가 하는 행동은 논리가 전혀 없어요. 이건 병입니다. 수진이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더 최악인 건 지혜가 이걸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를 모두에게서 등 돌리게 하고 있어요. 모든 자산을 가로채려고 엄마를 조종하고 있는 거죠. 모두가 저와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저 지혜를 보았고 지혜는 제 시선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을 숙여 제 옆에 있던 가방에서 얇은 서류철을 꺼내 방 중앙의 커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저희 아버지가 2달 전에 제출한 신청서입니다. 제 어머니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서죠. 어머니가 식물과 대화하고 소금과 설탕을 혼동하는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어요. 친척들이 몸을 숙였습니다. 상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조작이야. 나는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 진정하세요, 아빠. 지혜는 같은 얼음장 같은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녀는 다시 가방에 손을 뻗어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서류철의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작은 스피커에서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수진 씨, 잘 들어. 내일 의사랑 얘기할 때 안경 얘기를 꼭 해. 하루에 3번씩 찾는다고. 그리고 열쇠 얘기도. 그건 고전적인 수법이야. 잘 먹힌다고. 더 작고 믿을 만한 디테일이 많을수록 좋아. 우리는 인격 붕괴의 완전한 그림을 만들어야 해. 상철의 형이 천천히 서류에서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혐오스러운 것을 볼 때나 짓는 표정으로요. 그리고 지혜는 녹음을 조금 앞으로 돌려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철 씨,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상철의 피곤하고 냉소적이며 경멸에 찬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걱정 마. 몇 달만 더 있으면 전부 우리 거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드디어 알을 다 낳았으니 이제 털을 뽑을 시간이야. 지혜가 녹음기를 껐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어떤 비명보다도 끔찍했습니다. 상철의 형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지고 상철을 보았습니다. 분노가 아닌 끝없는 얼음 같은 경멸로 너는 더 이상 내 동생이 아니다. 그는 조용하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팔을 잡고 다른 누구도 쳐다보지 않은 채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모두가 그들을 떠났습니다. 지영의 집에서 나와 차가운 저녁 공기를 마셨습니다. 문이 우리 뒤에서 조용히 닫히며 과거를 봉인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새 아파트는 17층입니다. 창문은 서쪽을 향하고 있어 매일 저녁 해가 마천루 너머로 지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의 눈물과 원한의 기억을 품은 낡고 무거운 가구는 없습니다. 밝은 벽, 가벼운 책장, 그리고 아주 많은 공기만이 있을 뿐입니다. 집은 빠르고 미련 없이 팔았습니다. 구매자는 젊은 IT 전문가 가족이었는데 정원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집에 좋은 기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그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집은 정말로 좋은 영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기반 역할을 하는데 지쳐서 날아가는 법을 배우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제 제 하루는 오롯이 저의 것입니다. 수요일에는 도예 공방에 갑니다. 차갑고 가소성 있는 찰흙을 손으로 느끼는 것을 좋아합니다. 목요일에는 서울예술의 전당에 갔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들었습니다. 벨벳 의자에 앉아 어두컴컴한 홀에서 피아노의 첫 번째 강력한 화음이 흘러나오자 눈을 감았습니다. 한때 저는 이런 홀을 짓고 음악의 기적이 태어나는 공간을 설계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삶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이 천재적인 음악을 들으며 상실의 쓴맛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제가 이 홀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축가도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도 아닌 저는 그저 한 명의 청중, 이 기적의 일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혜와는 자주 봅니다. 퇴근 후에 들러서 우리는 제스민 녹차를 마시며 과거가 아닌 책과 영화, 그리고 그녀가 겪은 우스운 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저에 대한 걱정으로 흐려져 있지 않습니다. 평온합니다. 그녀는 제가 잘 지내는 것을 봅니다. 아주 가끔 그 다른 삶에 대한 소문의 조각을 듣습니다. 상철이 속초 근처의 월세방에서 산다는 것, 수진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를 떠났다는 것, 그가 옛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려 하지만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다는 것. 저는 악의적인 만족감 없이, 흥미 없이 먼 외국의 사건에 대한 신문을 읽을 때와 같은 무심한 감정으로 듣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저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복수는 너무 강한 감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안에서부터 불태웁니다. 저는 더 이상 불타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살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언제나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고 그 광선이 제 방을 황금빛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발코니로 나가 도시가 깨어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래에서는 처차들이 속삭였고 작은 사람들의 형체가 어딘가로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50년 동안 저는 기반이었습니다. 믿음직하고 강하고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제 위에 그들의 삶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벽, 그들의 지붕이 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무게, 모든 타격, 모든 폭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제 목적이라고 생각했지만 틀렸습니다. 기반은 건물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의 층과 태양을 향한 제 자신의 창문과 제 머리 위에 지붕을 가진 온전한 건물입니다. 마침내 저 자신을 위한 건물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뜨겁고 향기로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공기는 신선함과 새로운 날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계획도 의무도 빚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마침내 제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73, 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